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수주 전부터 드림팀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3주 전부터 매주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제 글을 아주 꾸준히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지난 목요일 날에 그 드림팀이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거의 무르익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제목이 그날 제목이 모두 안전장치 제거하고 12,055원까지 돌격 준비 이게 제목이었어요. 매수하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그날 드림팀이 정말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MACD 오실레이터는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DMI에서 교차 신호만 나오면 바로 유효한 매수 신호가 확정되는 건데 아쉽게도 그날 DMI 매수 신호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드림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예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도부터였었죠. 그 이전에는 제가 쓴 글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ADX가 25 이상에서만 교차 신호가 나와도 유효한 매수 신호로 본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 이후부터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걸 바꿨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ADX가 30 이상에서 교차 신호가 나와야만 유효한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2005년도 이전에 제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금요일 날 매수 신호가 확정됐다라고 믿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개정된 그러니까 제가 다시 수정한 매수 신호는 무르익지 않았다. 완벽하게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 신호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승시마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싸도 너무 쌉니다. 뭐에 비해서 싸냐? 채권에 비해서 너무 쌉니다. 채권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오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채권이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5년물 국채 수익률보다도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들의 3분의 2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채권에 비해서 주식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수출 주도국이기 때문에 현재 무역 전쟁에서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싼 상태다. 그래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을 지금까지 꽉꽉 누르던 1년 넘게 찍어 누르던 악재 중에 악재가 바로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인데요. 이게 현저하게 노쇠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 날 기억나시죠? 미국의 USTR 그러니까 그 무역 대표부에서 관보에 이런 말이 게재가 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2,500억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25%의 관세율을 30%로 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3천억 달러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래 10%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15%로 인상해서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뭐 예전 같으면 이런 정도의 뉴스라면 당장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주가가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잠깐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날 주가는 올라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오펑 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협상을 대화로 풀고 싶다라는 그런 의중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악재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호재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재료의 소멸 단계에 다가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5%에서 30%로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뭐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미온적이었어요. 저는 뭐 밤새도록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데요. 관보에 게재되고 나서도 조금 보합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5%나 30%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중국의 그 상품에 대해서
이미 25% 이상의 관세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대체처, 그러니까 수입할 수 있는 대체처를 찾아야 되는 그 한계, 마지노라는 한계가 바로 25% 관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어요. 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45% 관세를 때릴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 밥 먹듯이 반복을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겨우 25%니까 아직 악재가 다 나온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25%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40%가 됐던 100%가 됐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처형당한 적이 있어요. 기관포로. 그런데 기관포를 쏘나 권총을 쏘나 어쨌든 죽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목요일 날 USTR에서 관보에 9월 1일부터 5,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중미 간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나온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악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 지금 임박한 악재라면 홍콩 초유 사태를 들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31일 날 사실은 대규모 그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슈아 웡이라는 사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벨 평화상의 그 후보까지 올랐었던 사람이죠. 17살에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격 체포되면서 일단 31일 날 예정되었던 그 대규모 집회는 이제 무산이 됐어요. 하지만 10월 1일 날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날 이전까지는 소요 사태가 조금 중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송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선전에 대규모 병력이 지금 집결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홍콩으로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홍콩으로 투입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병력 투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죠.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미국 눈치 안 보고 뭐든지 행동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캐리 람이라는 그런 그 행정장관, 홍콩의 행정장관이 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계엄령에 해당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든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좀 일이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선전시 중심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규모 병력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25만 명의 선전 시민들에게 24만 명이죠. 24만 명의 선전 시민들에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찰 지금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그 무장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한테 동원령까지 내렸다면 이건 강제 진압이 조만간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진핑이 득보다 실이 많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5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숨 쉴 구멍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소위 대리무역 같은 것들을 좀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미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거의 숨을 쉬기 어려울 지경이고 지금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장기전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데
홍콩을 통한 대리 무역까지 막혀버린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주도, 그러니까 수출주도국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홍콩이 막혀버리면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이제 막힌다는 거죠. 홍콩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개무역이 옛날부터 발달해 왔었고요. 중국이 홍콩을 거치는 수출 규모는 무려 12%나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위안화의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며칠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의 외화 보유고를 건드리지 않고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그 방안이 뭐냐면 홍콩 여객 시장을 통해서 그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걸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그러니까 달러를 그대로 두고 이건 건드리지 않고 위안화 절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홍콩이 문을 닫게 되면 그런 어떤 들숨날숨의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위안화가 갑작스럽게 절하가 됐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달러를 매도해서 위안화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15년에 있었던 악몽이 재현될 수가 있겠죠. 갑작스럽게 외환 보유고가 쭉 빠지면서 중국의 위험이 크게 솟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금 조달 시장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유입되는 양만 충분히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홍콩이라고 하는 곳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중국 현지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의 65%가 홍콩을 경유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홍콩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할 정도죠. 네 번째가 반도체 딜러로서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중개무역을 하는데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예요. 전 세계 반도체 딜러의 상당 부분이 지금 그 홍콩에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수출, 홍콩에 대한 수출 기준이 46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4위입니다. 그 조그만 도시가 왜 4위가 됐을까요? 반도체 때문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 홍콩 의존도는 무려 70%에 달합니다. 반도체 생산하는 거에 70%가 홍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가 특성이 있어요. 가치 휘발성 재료라는 거죠.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반도체는 배로도 실어 나갈 수 없죠. 늘 비행기로 실어 나가는데 만약에 홍콩에서 뭐 계엄령 선포돼 가지고 공항 폐쇄되고 그러면요. 가치 휘발성 재고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까요? 직접 판매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홍콩의 딜러로서의 위상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 그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도 이제 둘러 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홍콩이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했던 건데요. 만약에 군이 진입을 해서 뭐 소요 사태가 되고 많은 그 경제가 마비가 된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요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용 등급 떨어지면서 소위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역할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군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홍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홍콩을 개입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송환법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송환법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요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동양권이고 일당 독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체면, 명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송환법이라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자체 중요성보다도 시위대한테 정부가 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거에 영국이 조차지었잖아요. 그 이제 중국이 다시 되돌려 받은 건데
지금은 이제 일국 양제 상태로 갈려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품어야 되는 중국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홍콩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홍콩을 끌어안는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절대로 그 홍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군을 개입한다든지 무장 경찰을 진입시켜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홍콩 여행 잘 못 가는 거 아시죠? 가실 수는 있는데 꼭 가신다면 흰색이나 검은색 옷은 입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조심할 게 검은색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백색 테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어떤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위 주동자들이 무려 900여 명 정도가 이미 어떤 승합차에 슥 실려가서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지금 체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검은 옷 입고 있다가 이런 분들한테 체포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시위대를 각계 격파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군 개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홍콩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헤게모니 때문에 그렇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근데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라면 홍콩만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분산시키는 거죠. 선전이라든지 이 근접한 도시들에 대해서 홍콩만 가지고 있는 그런 헤게모니를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돌아서 봅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에 관련된 어떤 전망은 거의 틀렸던 것 같아요. 워낙 아주 다 강하신 분들이라서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홍콩과 관련된 제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홍콩의 병력 개입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